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연민이 없어요. 멘트나 여러 가지에 의무와 논리는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연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도 별로 없어요, 연민이.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계획이라 해서 그 한강 작가님 좀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그 두 당사자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윤석열이 생각한 한동훈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 또 한동훈이 윤석열 선배 검사와의 자기가 깊게 맺어온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우살롱 오늘 또 문을 열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정치권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이제 들려왔던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명태균을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명태균은 끝난 건가? 한강이 명태균을 그냥 물로 휩쓸어버린 건가? 이제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끝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태균 얘기보다는 이제 한강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한강 씨가 쓴 작품들, 뭐 4.3이라든지 5.18에 기초해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인간의 잔혹성을 아주 잘 표현했다. 뭐 이런 것이 노벨 그 위원회에서도 이번 수상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가 될 정도로 역사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을 이제 써왔는데 이게 또 과거사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한강 씨가 쓴 작품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뛰어난 작품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편협했던 거죠. 편협했던 거라고 보고요. 이 스웨덴 그 왕립원에서 한림원에서 이걸 발표에 선정했을 때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잘 천착해서 쓴 거라는 평가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 출발해서 소설가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그 돋보이는 점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니 5.18하고 4.3을 다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뭐 어느 쪽 진영에 서가지고 누구를 적대시하거나 뭐 원수를 갚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그 상처에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걸 해원하고 어떻게 다시 또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지 그런 게 아닌데 단순히 뭐 4.3이나 5.18 다뤘다는 이유로 만약에 박근혜 때 금서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정농단 사건도 되고 문체부 그때 뭐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뭐 화이트리스트도 있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좀 편협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참 안타깝네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뭐 다 같이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제 보수 정부인데 이 4.3이라든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 논쟁이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보수 정부지만 4.3이나 5.18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 평가와 다른 잣대로 다르죠? 보진 않죠. 같은 공감을 같은죠. 하고 있는 거죠. 이미 5.18은 김영삼 정부 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규정을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때도 헌법 개정의 서문에 전문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개헌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5.18 기념식에는 항상 이제는 뭐 진영의 차이 없이 진보 보수 차이 없이 다 참석을 해서 기리게 돼 있고 4.3 같은 경우도 이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4.3에 대한 역사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로 인해서 4.3으로 인한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다 배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감에서도 여당의 모 의원은 이제 그 간첩이 개입됐다 5.18에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공천을 주고 심지어 김진태 지사의 경우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일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강원도지사가 됐잖아요. 물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긴 했습니다. 사과하긴 했는데 그 뒤에 김진태 지사 행동을 보면 꼭 진심으로 사과하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느끼기에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당이 기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4.3이랄지 5.18이랄지 그 뒤에 나온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한강 작가가 다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은 예. 국가 권력의 폭력이거든요. 살인까지 들어간 폭력이에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 규탄해야 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4.3이나 5.18의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분들이 왜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예. 그거는 여당 내에서도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또다시 어떤 이념적인 대립 분쟁이라든지 역사 논쟁으로 확산하지 않고 정말 우리 그럼요. K문학 예. 또는 한국 또 어떤 굉장한 쾌거로 그러니까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다들 환영해 대통령도 이제 축하의 메시지 내고 그랬으니까 좀 이것만큼은 좀 한 목소리로 축하의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역사 논쟁으로 또 번질까봐 좀 걱정이 자꾸 됩니다. 나라가 정파적으로 하면서 이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거. 맞아요. 대통령도 자꾸 그렇고 그래요. 예. 민주당도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금 사실 여야의 진보 보수 흔히 진보 보수라고 하지만 둘 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 논리는 이미 오래전에 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예.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이 사회 구조를. 그럼요. 그렇게 오히려 앞에 나누는 계신 김근식 교수님이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일 수도 있는 과거에 부분이거든요. 상당한 진보주의자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말이 김근식 교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의 뭐 정치 활동이랄지 지금도 공천에 진보주의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닌가? 또 진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피하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K 문학, K 컬처의 승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밑바닥에는 K 팝, 뭐 K 드라마, K 무비, K 뷰티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한 기준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제 그 관심과 존경들이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국민적인 국가적 저력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문학상까지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강 씨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보여줬던 5.18 그 이제 사진을 예. 보면서 얼마나 이 인간이 그렇죠. 잔혹해질 수 있냐.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그 잔혹성 뒤에 또 순수한 그럼요. 인간의 모습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다 하는 거죠. 보니까 이게 네. 노벨 문학상. 삶이 얼마나 아름답지만 삶이 얼마나 또 잔인한가에 대한 예. 고민과 모순을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공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위상에 와 있고 한국 사람이 드디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K 정치만큼은 아프리카보다 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요. 다 좋아졌는데 K 정치만 좀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폄훼 발언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아프리카는 몇 개국은 더 아프리카 못하더라고요. 몇 개국보다 못한 거 같아요.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뛰어난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아, 예. 맞아요. 어쨌든 자 인간의 잔혹성과 또 반대의 또 순수성을 그렸던 한강 씨의 작품이 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 정치, 한국 역사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면들이 아마 작품 속에 반영이 됐고 그것들이 잘 영어로 번역이 돼서 받은 것 같습니다. 유난 갈등 얘기부터 할 텐데 이것도 인간의 잔혹성과 순수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순수한 이거 뭐죠? 브로맨십? 뭐라 그러죠? 브라더 간의 네. 브로맨스. 이 브로맨스가 지금은 아주 처절이라 할 만큼 잔혹해진 적보다도 더 미운 관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예, 앞서 이제 앵커님이 소개할 때 잔혹성과 순수성을 이만큼 보여주는 또 정치적 관계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잔혹성과 순수성은 아니고요. 순수한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에 순수한을 형용사로 놓고 순수함이- 잔혹성을 명사로 놓고 명사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렇죠. 순수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잔혹함을 꾸며줄 뿐입니다. 아. 검사들이 연민이 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직업적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맨날 사건들을 보면 별의별 범인들이 범죄자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건 사람이 당연히 둔감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통령을 보고 놀란 게
연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뭐 한강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연민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약간은 뭐랄까요 가부장적인 자세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데. 네, V제로가 사실은 여사였다 이렇게 하고 여사의 꼼짝도 못한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장 시절 검사 시절부터 가까이 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이 집안의 가부장, 대장, 상남자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우선 보여야 될 내 식구인 여사를 누가 감히 건드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다음에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사가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잘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의 태도는 가부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동네 김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인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거든요. 여사가 만약 거기에 어긋났으면 본인은 단호히 해야 되죠. 그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앞서 대통령 연민 얘기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김문식 교수님이 좀 뵀을지 모르겠지만 연민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멘트나 여러 가지에 의무와 논리는 있는데 연민은 잘 사람에 대한 없는 거예요. 연민이 없다. 예. 그런 정치인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연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도 별로 없어요 연민이. 말로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연민을 크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이 얘기는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이재명 대표도 별로 연민이 없다라고 없어요. 하는 평가에 그건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계획이기로 해서 그 한강 작가님 좀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일견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한 3견까지 해주세요. 요즘 그 제 생각은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순수한 잔혹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의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싸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그 갈등과 이 분란은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그 두 당사자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 20년 같이 했죠. 예, 예. 그 윤석열이 생각하는 한동훈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 또 한동훈이 윤석열 선배 검사와의 자기가 깊게 맺어온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고 잘 지냈지만 전혀 다른 규정 속에서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하고 대통령이 되고 이제 여당 대표가 됐을 때도 윤석열이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정의와 한동훈이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일단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검사 시절 맺었던 인연을 그대로 연장해서 양자 관계를 보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인간관계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검사니까 거기도 뭐 좀 그 순수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미가 좀 없다. 그 술을 일단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강 씨도 술을 안 한다. 네, 술을 안 하시죠. 술을 안 마시는 분과 차를 마시고 축하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술을 안 마신다고 인간미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물론 많이 마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서 인간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너무 이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하나만 더 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두 사람이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검사 선후배로서 검사 시절 가졌던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연민 그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죠. 두 사람이 모두 정치에 뛰어들면서 어쩌면 두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인간적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순수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사람 관계를 항상 이 잔혹하게 만들어준다. 형우 살롱 역시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이게 너무 이게 문과야. 역시 문과야. 이게 너무 이 관념적인 얘기. 맞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그 관계 맺음이 그냥 평소에 맺었던 개인적인 사적인 사인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 포용력이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훈 대표를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무엇에 대한? 정치에 대한 진정성. 그러니까 저도 정치한 지가 10년 되는데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공천도 힘들게 받고 사지에서 자꾸 저를 견제하는 놈들도 많고 그러니까 줄 서서 권력을 쫓아서 간신 노릇하면서 하면 쉽게 되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본래 애초의 목적만 한다면 쉬운데 정치의 본래의 목적 있잖아요. 진정성. 발을정 다스릴지. 그렇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이 유지되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정치의 현실과 이상 또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DJ가 말했던 이 정말 상인의 이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그냥 양아치판이 된 거예요. 그냥 권력욕만 살아있는 게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 그런 진정성이 사라지고 민낯과 이 욕망만 남아나는 데인데 그래도 제가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는 뭐 본 지 몇 개월 안 되지만 진정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부분에는 제가 고개를 켜켜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검증을 못 해봐서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동훈 대표 두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아니죠.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또. 그러니까 옳고 지켜봐야 그름에 되는데. 대한 생각은 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죠? 그 사법살인이 있었을 때 그 뭐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맞아요. 무슨 보상금 같은 게 그래, 문제가 됐을 때 풀어줬어요. 그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풀어주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풀어주는 게 있었는데 법무부가 이거 국가가 받아야 될 건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법무부가 국가에 맞아요.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손해가 뭐 나면 배임이 애매해진다고 예, 맞아요. 약간 제쳐뒀었어요. 법무부 장관 때. 예, 과거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뭘 그래 해 그냥 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력과 이런 부분은 이게 옳다라고 하면 하는 추진력은 있는데 근데 금투세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는 뭐 그냥 정치적 기술을 쓰는 듯한 정말 키 크게 나라의 장래나 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기술을 쓰는 듯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진정성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하는 목적은 절대 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 쪽이 잡으면 안 돼라는 분노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는 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고 예. 요거는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잠깐만 유난 얘기하셔서 예. 정치가 아니면 두 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땐 두 분이 동지적 관계는 됐는데 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검찰 시절에도 네, 스타일이 눈에 달라요. 넣었는데 안 아팠는데 넣으면 아프죠. 사람 안 눈에 넣으면 죽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한동훈 대표는 책을 읽는다는 걸 책 읽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유튜브 보시는 걸 좋아해요. 좀 다릅니다. 근거 없는 그리고 얘기인데 대통령이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도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라 제가 아니, 워낙 많이 얘기들이 나서 맞습니다. 이것도 소문만 무성하지. 이거 좋아하시고 알겠습니다.